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조가량 늘어난 27조 5천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 내년 예산은 박원순 시장이 애초 제출한 안보다 507억이 늘었는데요. 자, 이 부분 중에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이 교육청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아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자, 중앙정부와 떠넘겨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서울역 고가공원화 이 박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은 예산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얼마 반영됐는가 하면 232억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는 공원을 뜯고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를 건립을 하겠다라는 용역 예산도 7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수당, 즉 이 50만원씩 3,000명에게 주겠다라는 예산 90억도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 박원순 시장의 예산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 서울시장 참 좋습니다. 황당한 공상을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 가는데 도움되는 그런 사업이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정도는 주물러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는데요. 자, 이 돈이 다 국민 돈 아닙니까? 시장하고 시의회가 동의하면 참 국민 예산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요.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파퓰리즘, 즉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나서고 서울시의회가 의회가 야당이 지배하고 이러니까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대한민국 이 정치가 맑아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IMF 데자뷰가 보인다. 97년 IMF 직전에도 신용등급이 올랐다. 이러면서 한국의 경제를 걱정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기도 하고 또 과거에 고위 공무원을 하기도 했죠. 자, 이분의 말씀은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 신용등급은 상향되었다. 신용등급은 과거를 볼 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다. IMF 당시에도 지금과 매우 유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속히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한국이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조정을 했는데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권 원장은 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그냥 반영할 뿐이지 그런 어떤 등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신용평가 회사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알겠냐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2015년의 상황은 97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일고 있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IMF 외환위기 직전인 95년, 96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기업들이 매출이 줄고 수익률과 수출이 감소했고 법치주의가 실종됐고 정치 일정으로 포퓰리즘이 만연했다. 당시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고도 성장이 이제 엔진이 꺼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걸 몰랐죠. 그러면서 길거리에 이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까지 데모도 난무했고요. 농민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은 고도 성장이 멈추면서 수익과 수출이 감소했는데 그걸 누구도 눈치를 제대로 채지 못했던 겁니다. 정치판의 싸움은 끝날 줄을 몰랐고요. 자, 올해 한국의 수출은 11월까지 7.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출이 감소한다. 한국에서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 규모가 7.4%나 된다. 연말까지 되면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데 이걸 다들 그냥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자, 수출 비중이 매우 큰 중국 시장의 수출이 지금 현저하게 줄고 있고 일본은 N저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 중에 삼성하고 현대차 빼놓고 대기업들 10대 대기업, 30대 대기업 중에도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는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수많은 대기업들이 갓 들어온 젊은 사원에게도 명예퇴직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수익 창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년에 위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될 거다. 그러니까 코스트부터 다운시키고 보자. 이런 입장에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 신성장 동력을 찾는다, 기술 혁신을 이룩한다, 새로운 어떤 마켓을 찾아낸다,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왜? 그만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자, 97년에도 한보나 대농, 미도파 등 한계 기업들이 대거 줄줄이 도산했고 대우도 위기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했죠. 자,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기업을 내다 팔고 또 좀비 기업으로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치주의의 실종과 정치 일정의 경제 이슈가 뒤로 물러났다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 알다시피 김영삼 정부가 이 노동법 개정안 때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러는데요. 96년 12월에 노동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서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97년 1월에 총파업이 진행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조의 반발에 밀려가지고 노동법 개정안을 정치권이 합의를 했는데 도로 원상복귀시키고 끝나버렸습니다. 올해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다 하더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노동관계 5개 법안이 한상균의 저런 어떤 집회 주도부터 민노총의 반대, 한국노총도 뺐다해지고 이러면서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조차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개혁법안 5개는 기초적인 거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다른 개혁들은 지금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전부 표만 보고 가고 있는데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이슈는 다 물려나고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집안 싸움이 나서 난리고 야당은 DJP 연합한다 난리였고 그러다가 IMF를 맞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기도 전에요. 그래서 IMF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주요 후보들 다 오랬죠. 김대중, 뭐 이인재, 김종필 뭐 다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하라 했잖아요. 이해창도 마찬가지고 대선 후보들이 다 사인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IMF의 구조조정안에 동의하겠다고요. 굴욕적인 일을 겪었죠. 자, 권 원장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률 등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 이야기만 하는데 97년에도 그랬다. 즉 부실 기업을 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한보나 대우그룹 같은 대농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끌고 오다가 다 그런 대기업들 부채가 터져버리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됐죠. 자, 국가 신용 등급 상승도 좋은 신호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냥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지금까지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가 별로 없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마치 뭐 한쪽은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온 이후에 경제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위험이 올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경풍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또 이러고 앉았습니다. 신용평가회사들은요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각 나라가 제출하는 통계 보고 그냥 등급 매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돼지고기, 소고기에 파란 도장 찍는 등급보다도 더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만 97년과 다른 것은 그때는 외화 보유고가 갑자기 굉장히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위기를 겪어서 그래서 외환 위기, 즉 미국이나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IMF에서도 빌렸고요. 근데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해서
외화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하고 다른 게 있죠. 그때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았고 기업 부채도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았고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았고 또 경제가 지금만큼 전반적인 침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비하면 그때는 그때대로 좀 어려웠지만 그때는 지금 비하면 성장률이 6% 7% 되는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 기는 시절에 이런 부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을 줄이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데 노조가 저러고 앉았으니 비용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노총, 민노총 조합은 다 합치면 7.4%인데 이들이 9천만원, 1억 8천만원 이렇게 받으니까 나머지 93% 노동자들을 쥐고 흔들면서 나머지 노동자들은 제대로 월급도 못 받게 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도 한국이 외국에 2,46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것은 1,098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한마디로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명확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획은 틀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중소기업이나 또 이런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위치가 나아져서 이분들이 소비나 내수에 앞장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분들의 뭐 임금 상승률은 매우 낮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성장 동력들이 만들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뭐 노리면서 영리병원 하는데요. 저는 병원 분야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지. 중국에 뭐 녹지병원 내주고 거기에 형평성 한다고 해서 준비도 없이 국내에 또 영리병원 허가해 준다고 해서 이 병원, 의료, 바이오 분야가 신성장 동력이 획기적으로 될 수 있을 거냐?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설계를 다시 해서요. 제대로 된 설계를 가지고 병원, 의료, 바이오 사업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병원을 허가해주고 안 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속셈들을 많이 감추고 있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한마디로 이 사업이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장 동력이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는 분야에서 그걸 밀어붙여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신성장 동력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나서서 그런 어떤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걸 갖다가 기업들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법과 제도를 이 순차적으로 즉 시계열적으로 이해가 가는 범위 안에서 고쳐주는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요. 특정의 대기업의 이해를 위해서나 전체적인 설계가 없이 한마디로 로비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열어주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처음부터 소수의 엘리트 기획단을 만들면서 그 기획에서 어떤 분야가 한국이 앞으로 먹고 살 동력이다. 그러면 그 부분이 대기업의 이해관계하고는 완전히 차단된 채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자금 지원이나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떨 것이다. 이게 대기업이나 현재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차단이 된 채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련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입법화가 되고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 R&D 지원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다 특정 기업들과 짜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들 던져줘도 잘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왜 이 부분을 정부가 잘 정리하지 못하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도 참 광야에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IMF가 와서 수많은 국민들이 실업자가 되고 중산층이 무너져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때 어느 누구도 누구의 책임인가 묻지 않았고요. 깜빵 간
고위공직자 한 명도 없고 책임진 정치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요, 그때보다 더한 위기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